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배병유 월간경제풍월 대표,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 승패에 관계없이 선거 끝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킬 것 같습니다. 배병유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사이에 공천 난리에 국세 작전에 이 후보 못한 나간 서너 명은 뭐 대표를 상대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국세가 아니고 저 대표직인. 예. 그걸 이제 대표직 당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당인. 예. 그 어쨌든 그런 소란 뒤에 지금 친박하고 이 갈등 이걸 보자면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또 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원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7월 달 아닙니까? 7월 달에 이제 그럼 뭐 선거 끝나고 뭐 임기 그렇죠. 채워봤자 한 2달 더 하는 거네요. 알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동안에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공천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마지막 수습을 하는 데까지 일정한 성공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진영에 아주 엄청난 강공 드라이브였는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비박 진영과 마지막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해서 성과는 아주 대단히 갈등이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선 로드맵도 사실은 굴려가야 될 상황이 됐고 또 어차피 선거 이후에는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등장하는데 본인이 이런 정리를 함으로써 이번 공천 파문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선거 때 합심해서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를 잘 내자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서 공천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 후 어차피 그만둘 대표직 사퇴를 하면서 총선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도 주고 그 이후에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점에 더 방점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김 대표가 말씀하기 이전에 친박에서 총선 뒤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책임지겠다. 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거 연장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총선 이후에는 친박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단체에 질문할 때 딱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주장하던 100% 국민 공천자 안 됐어. 그 분란의 책임을 지고 난 이제 사퇴하겠다.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황. 뭘 바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총선에 압승을 하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재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대표를 또 합니까? 아니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가 얼마나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대표를 한 번 더 한다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까지. 예,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는 대표를 다시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친박이나 비박 진영에서 새로 경쟁을 해서 대선을 관리할 대표가 뽑힐 거고요. 김무성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늘 발언 중에 오늘 얘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이라는 게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라. 그렇죠. 기자들이 그냥 다 놔두질 않죠.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당 정체성 얘기하면서 대권 도전하는 거 좋은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경선 붙으면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장관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이 거친 정치권에서는 당의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무성 대표는 충분히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친박계에서 여러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카드를 그동안 계속 제시를 해왔었는데 이후에도 카드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 또 정치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김무성 대표는 자신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먼저 성공을 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쨌든 아니, 뭐 좀 지금, 말씀이 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그 원론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막 친반 정당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왔더군요. 나는 하나를 아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가 아니고 뭐 몇 개도 많은 친반기문. 친반 그러니까 옛날 친박 이름을 흉내내가 친반 정당이 네, 네 개인가 한두 개가 그렇습니다. 아니야. 예, 네 개인가 그렇습니다. 네 개가 예, 그래도 네, 저는 네. 하나 아는데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아마 이거 있을 겁니다. 반기문을 추대하려는 그 후에 그걸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론적인 말씀이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 이상 발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답을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요. 네. 뭐 정치인이 다 교과서적인 얘기하고 예, 이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그 행간을 좀 읽어달라고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머리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예. 이게 뭐 총선도 끝나기 전에 이 여야 주요 지도자들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구를 갔습니다. 뭐 가서 항의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이고 그 권은희 류성걸 네. 예. 이 뭐 무소속 연대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대구에서 좀 무소속하고 친박하고 이거 정말 꼴사 나와요. 저기가 저래서는 아니 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력 질문하시는데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유승민 씨하고 뭐 지지율로 보면은 친박을 좀 압도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렇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혜진 씨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무소속 바람은 뭐 거의 기성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구 민심을 간접적으로 들어도 지금 무소속 그 사람들에게 연대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거든. 그래서 그 정도의 바람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 간접적으로 벌써 저는 미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는지 그 산술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부분적으로 영향이 서울까지 파급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태풍은 아니지만 강풍 정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흐름들이 그동안의 친박 진영의 이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그런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6개 정도의 지역에서 거의 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향력은 있을 텐데 그러나 사실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한패하는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 영향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아마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수도권의 무소속 연대와 이 친이계와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 무소속 후보들 지금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대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새로 공천받은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신인들이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이 4년간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서 일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당 지도부가 유세하러 다니면 새누리당 후보의 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좀 지켜보죠. 맞습니다. 글쎄요. 그 진박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정섭 후보인데요. 행자부 장관. 응. 네.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발언 보셨습니까? 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적절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법학자인데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해가지고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과공이라고 그럴까? 그거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학자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듣기에 첫째 좀 민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종섭 후보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장관으로서 현직 장관으로서 새누리당 연찬에 참석해서 뭐 필승 건배사를 하는 등 사실은 좀 그 당시에도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 발언 역시 저는
종교와 관련된 특히 종교 지도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실의 정치 지도자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박 대통령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잘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종교까지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마음에 뭔가 좀 언짢은 걸 남기지 않았을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이게 저 선거 때마다 막말이나 실언 예.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향을 줬거든요. 아주죠. 뭐 이거- 막말 파동 많이 있었죠. 예. 예. 이번 저 정정석 후보의 발언도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장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누구나 그 양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교했을 때 누가 그 동의를 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에다 비교하는 건 그건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예. 정정섭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그 후보라고 하시면 과공이에요. 됩니다. 지금 후보지만은 예. 과공이에요. 그거는 잘못했어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누리당에서 당 차원에서 뭘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당 차원에서야 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정정섭 후보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해 뭐 자기의 뜻을 해야지. 당 차원에서는 당에서 볼 때는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성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옛날에 뭐 저 정동영 대표는 뭐 이 노풍 발언 한 번 때문에 당 대표직 의장직 내려놓고 비례대표로 내고 다 그랬는데 예, 하여튼 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치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한 그 아주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나 일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과한 후보에게 과한 발언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발언을 해달라는 정중한 요청 정도를 하고 정종섭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시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유감 어떨까. 표시만으로 이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게 악성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친 과공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누구를 폄하할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뭐 그 정도 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폄하할 의도를 갖고 있는 막말도 나왔습니다. 주진영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계속 표현하고 그밖에 뭐 여러 사람들을 뭐 이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강봉균 위원장을 뭐 뒷방에 뭐 집에 앉아있던 무슨 이 노인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자들 앞에 놓고 그렇게 세게 해야지 기사가 된다 뭐 이러면서 발언을 계속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다고 이건 봐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고를 할 수 있겠죠. 그 발언에 있어서 막말이 될 수 있는 발언들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국가원수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당에 소속하신 분들도 대통령을 예우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뭐 굳이 뭐 박근혜 씨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까지는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전한 상식으로 벌써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건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봉균 이 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또 막말을 표현하는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그것도 조금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사과를 집에 앉아 있는 하는 노인이라 그러니까 강봉균 위원장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도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도 뭐 김종인 대표가 너무 많나요? 77. 이게 참 왜 자꾸 정치가 선거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보기에. 선거전이 과열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손뼉을 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국민들이 표로 또 뭐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발언들이 가능한 한 나오지 않도록 막말에 가지만 대해서는 뭐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예.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내려가서 뭐 사람도 잘 안 만나더니 어쨌든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냥 정계 은퇴한 분이라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재개라는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예. 자기
자기가 가깝고 신뢰하는 후배들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기반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정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 자기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이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향이 같은 후배나 계파에 속하던 분 그 도와주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가듯이 그런 거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에서 꾸준하게 손학규 김종인 위원장도 예. 대표도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네. 손학규 고문이 당에 이 힘을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그 요청에 대해서 화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이 가서 뭐 상고초를 하려고 했죠. 양당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 오늘의 방문은 이제 뭐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밝혔지만 경조사가 있었고 자신을 도왔던 이찬열 의원이라든가 후보죠 이제 이런 분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갔다는 점에서 저는 정책 손학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손학규 군이 지금 그동안 보였던 흐름으로 봤을 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자기 정치 행위를 쉽게 하시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 네, 같네요. 그렇기도 하고 양당에서 지금 초빙을 하지만은 손학규 전 고문이 간다고 해가지고 밥상을 내주지 않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밥상을 내주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내주겠습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럼 손학규 전 고문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이 손학규 고문이 그냥 경조사 찾아가는 정도의 개인적인 행보라고 한다면 이 뭐 언론이 괜히 호들갑 떨면서 여기다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잘못된 것 같네요. 아니 잘못해도 그렇게 올라오니까 어쨌든 그 언과하다가 정치 현장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되니까 그런가요? 본격적인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약간의 것이죠. 복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그래요? 복선을 본격적인 정치 재개까지 해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친했던 그리고 자기가 양성했던 그런 의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선거 이후에 이제 많은 요청을 받을 때는 본인이 명분을 찾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뭐 야권 단일화 얘기가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 간 단일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야권 단일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 약 15곳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 수도권의 양상이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 저는 그리고 뭐 단일화 압력 등을 고려할 때는 최소 이 선거가 벌어지는 253곳 중에서 약 10% 그리고 확대가 됐을 때는 20% 정도 약 50곳 정도는 까지는 확대가 될 수 있겠다. 25군데에서 50군데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될 거다. 네네. 그러면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권에서 지금 이제 분열해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그냥 두고 보겠어요? 야권 단일화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 그런데 안철수 당이 당대당을 단일화를 하게 되면 입지가 없어져. 그래서 당대당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별로 개인별로 이제 연대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오기 전에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지금 압승을 하게 돼 있었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의 최대 변수예요 이게. 이미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며칠 안에 단일화를 뭐 하지 않으면 이 투표용지에 인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저는 단일화 효과가 그래서 많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 크지 않을 그래서 것이다. 새누리당이 승리를 크게 할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라고 있다. 봅니다.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중요한 곳에서 단일화는 굉장히 이 박빙이기 때문에 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아주 박빙인 곳들 쉽게 안 잡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